요실금은 정말로 아주 흔하게 초기 노년기부터 발생하는 아주 많은 건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서 요실금이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성은 방광 출구와 요도 저항 압력이 감소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런 요실금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요로를 압박하면서 요실금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방광 안의 압력이 요도의 저항보다 클 때 못 이기고 불수의적으로 밀어서 배뇨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지역사회 노인의 약 30% 정도가 요실금이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시설에 있는 노인의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가 요실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수치는 굉장히 적게 평가된 수치예요.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을 다 감안을 한다면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의 노인들이 요실금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실금이 왜 생기는지, 어떨 때 더 호발하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발생 가능성은 우선은 나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요실금 발생률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노화 자체가 다 실금의 원인이다, 이건 100% 노화는 요실금을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 주변의 노인분들 봐도 뭐 노인이라 그래도 요실금 뭐 경험 안 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또 굉장히 젊은 여성분인데도 40대인데도 요실금을 이미 경험하는 그런 중년의 여성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나이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화로 인해서 방광 용적이 그 자체가 감소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뇨가 생긴다든가 빈뇨가 있다든가 어전스가 초래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실금의 문제이죠. 네, 이렇게 좀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수축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번 화장실에 갔을 때 쫙 다 비우지를 못해서 항상 잔뇨가, 레지듀얼 유린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잔뇨가 자꾸 증가하다 보면은 결국은 요로 감염에도 취약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요실금하고 계속 연관되어서 호발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때 신장의 하이퍼리플렉시아죠. 하이퍼리플렉스로 인해서 야뇨의 위험이 증가되는 문제를 또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요실금이 빈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실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보는 원인들 중에 가역적, 비가역적 원인을 따지는데요. 가역적 원인을 우리가 암기하는데 아주 편리한 그런 구분법이 있죠. 다이아포가 뭐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다이아포스 해가지고 첫 글자들을 따서 원인 하나하나를 보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보시면 D는 델리리움입니다. 선망, 그렇죠? 그다음 I는 infection, 그 다음에는 atrophic vaginitis, 그 다음에 psychological cause입니다. 그래서 우울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는 약물이죠. 그 다음에 내분비장애, E는 endocrine disorder고요. 제한된 기동성이 있을 경우에 restricted mobility가 있을 경우에, 또는 뭐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요실금이 일어나고요. 또 스트레 인펙션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분변 매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가역적 원인의 다이아포스라고 하는 머리 글자로 우리가 그 원인들을 한번 쭉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이제 사정 내용 중에서 긴박성 요실금입니다. 긴박성 요실금은 말 그대로 굉장히 급한 거예요. 배뇨를 굉장히 급박하게 하고자 하는데 화장실에 그만큼 빨리 갈 수 없어서 참지 못해가지고 그 사이에 조절이 불가능해서 실금이 일어나는 경우. 자, 원인은 뭔가 하면 방광의 용량이 감소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방광이 지나치게 팽대해서 충력이 적으니까 확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CVA나 척추 손상이나 간질성 방광염이 있는 경우, 또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성 요실금보다 소변의 양이 더 많고 저녁보다 아침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스트레스성 요실금은 그럼 또 어떤 것일까요? 네, 긴장성 요실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압이 증가해서 그 복압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량의 소변 누출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많은 경험해 보신 걸 겁니다. 뭐 갑자기 기침을 하다든가 재채기를 확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찔끔 이런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침, 재채기, 웃음 또는 물건을 갑자기 이렇게 확 힘을 줘서 들어 올릴 때, 즉 복압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소량의 소변 누출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를 긴장성 요실금 또는 스트레스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골반 근육과 지지 구조가 아무래도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복압이 증가하고 과대팽창하고 방광 출구에 기능 부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스트레스성 요실금이 유발되기 쉬운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요실금은요, 밤에 흘리는 양이 낮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overflow incontinence예요. 말 그대로 과용량성, 너무 방광 용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갑자기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이것이 문제되는 건데요. 과용량성 요실금이죠. 배뇨의 충동이나 다량의 배뇨 없이 몇 방울의 소량의 소변을 빈번하게 자주 배뇨하는 실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손상된 방광의 신경근이나 방광 출구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방광 수축력이 저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된다,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광의 출구가 비대된 전립선으로 인해서 또는 요관이 폐쇄되어서 또는 분변 매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혀 있을 경우에 한 번에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다 내보내질 못하고 자꾸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량으로 나가질 못하고 자꾸만 조금씩 찔끔 나오게 되는 형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버플로우, 넘쳐서 제 양보다 넘쳐서 나오는, 자꾸 흘리는 상태다. 많은 양의 잔뇨나 소변이 잘 안 나오는 헤지턴스,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이런 경험하는 경우죠. 또 느린 소변 배출. 그렇죠. 화장실 갔는데 소변이 굉장히 천천히 나와요. 또 적은 양으로 우리 드리블링이라고 하는데요. 지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는 경우, 또 허리를 굽히거나 방향을 돌릴 때 소변이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보이는 게 바로 일류성 요실금 또는 과용량성 요실금의 형태라고,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능성 요실금이에요. 그래서 이 펑셔널한 것은요, 환경적인 장애가 주로 원인입니다. 그래서 환경적 장애나 장소에 대한 진압력 상실로 인해서 제때 화장실 가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신체 활동이 장애가 있거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요인이 화장실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일 때 싸는 경우죠. 그냥 실례하는 거죠. 그래서 요실금 사정 시에는 신체적인 장애, 치매와 같이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 있나 봐야 되겠고요. 계단이나 변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환경적인 요소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적 장애 또는 장소에 대한 진압력 상실, 이 두 가지가 거의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가기 힘든 상황 또는 진압력이 잘 없어서 제때 화장실을 잘 못 가면 그냥 기능적으로 인컨티넌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능적 요실금이라 한다 해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의원성 요실금이라 해서 이아트로닉 인컨티넌스라고 하죠. 이아트로닉이라는 거는 뭡니까? 의원성이라는 얘기는 의사로 인해 비롯되는, 즉 병원에서 그냥 병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노인이 가진 질환들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과 연관돼서 생긴다. 즉 치료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실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뇨제를 이제 어떤 치료 과정에서 이뇨제가 필요해서 이제 투약하는 환자의 경우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야뇨와 다뇨가 출해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뇨제를 많이 복용하다 보니, 이뇨제를 쓰다 보니까 밤에 좀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진정제나 항우울제를 처방해야 되는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요일을 잘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 약간 디센시티제이션 돼요. 그래서 그 감지하는 것을 좀 막기 때문에 요실금이 이 약물 때문에 초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환자가 가진 어떤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아트로제닉한 거죠.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실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의 용량을 뭐 줄여보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봄으로써 요실금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러한 약물이 요실금을 초래하니까 동일한 효과를 내는 다른 대체품, 요실금을 유발하지 않는 다른 약물은 없을까? 그것을 찾아서 대체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이아트로닉한 부분은 그 요실금을 막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실금의 형태를 몇 가지 살펴봤으니까 그 특징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실금이 있는 환자들에게 어떠한 간호중재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소변의 흐름을 방지하거나 수집하는 장치 있죠. 그래서 컬렉팅 백 같은 것들을 활용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광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약물을 사용해서 근육의 수축력을 증진시켜 다든가 또는 폐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폐쇄를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잘 페이턴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외과적인 수술을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실금 행동을 수정하는 그런 훈련 과정 등 실금에 대한 모든 치료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금 치료 방법들을 전부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골반강 근육운동, 습관훈련법, 방광훈련법, 간헐적, 묵은도뇨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재 방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골반강 근육운동.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요. 케겔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거죠. 네, 골반 근육이 약해지고 그 골반의 출구가 약해져서 발생하는 그런 요실금의 경우에 이러한 케겔 운동을 통해서 회음부의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얼마든지 요실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금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이제 최소 10번씩 하루에 4번 정도를 수축시키고 앉아서 이렇게 힘을 딱 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이상적으로는 25번씩 4번에서 6번 실시하고 하루 100회 이상. 그러니까 자주 꾸준하게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 또는 서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구체적인 방법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소변을 볼 때 많이 해보라고 하죠. 그래서 소변의 흐름을 멈추는 근육 수축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 위쪽 4분의 3 정도 질벽을 따라서 그 질벽을 꽉 쬐는지 수축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근데 그 수축력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피드백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죠. 그래서 치골 미골근의 수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화면으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할 때 힘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훈련을 합니다. 이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넷을 셀 동안 유지해서 가만히 넷을 카운트를 하고 다리, 엉덩이, 배 근육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위에 힘을 주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반드시 해당되는 부위에만 힘을 주도록 하는 그런 것이 2단계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쫙 이완하는 것이 3단계예요. 그리고 4단계는 수축을 반복하고 열을 셀 때까지 수축 길이를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4 정도까지 세고 그 다음에 5, 6 해서 이제 늘려가라는 거죠. 힘 수축하는 시간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 케겔 엑서사이즈를 훈련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훈련 방법으로는 습관훈련법과 방광훈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습관훈련법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결국 정상 배뇨 형태로 완전히 돌아온다.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스스로 습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방광훈련법은
일정 기간 동안에 환자와 의료진에 의해서 정상 배뇨 형태로 복구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 방법이에요. 이것은 방광 과팽창이나 방광용적 감소와 관련된 긴박성 얼전트 요실금 그때 활용되는 거고요. 이것은 뭡니까? 신체적으로 혹은 인지적인 결함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건 바로 기능적 요실금이죠. 네, 그래서 이 기능적 요실금일 때 습관을 들여주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습관 훈련법은 어떻게 하느냐? 환자의 반응을 봐가면서 시간과 간격을 유지를 합니다. 방광훈련법은 방광 용적이 감소됐을 때 환자가 실금 없이 매 2시간마다 2시간에서 또는 4시간 이 사이로 배뇨할 수 있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그 시간을 증가시켜요. 수분 섭취 시간, 배뇨 자극이나 억제 기술을 사용하고요. 또는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하루에 2500cc 정도의 수분 섭취를 시키면서 방광훈련법을 해서 이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유치도뇨관 삽입한 환자에게서 도뇨관을 제거하기 전에 정말 이거를 제거를 해도 이 사람이 도뇨관 없는 상태에서도 제때 요일을 느껴서 충분하게 배뇨를 할까?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도뇨관을 잠시 잠가 놓는 거죠. 그러면서 방광벽을 훈련시켜보는 그런 방법. 이것이 오케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치도뇨관을 아예 빼도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방광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배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방광훈련법입니다. 자, 습관훈련법은 양로원이나 장기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배뇨하도록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서로 이제 권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내용이 간헐적 무균 도뇨법입니다. 네,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무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도뇨를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환자가 직접 대부분 하죠. 대상자는 요정체, 요도폐쇄, 척추 손상과 관련 있는 일류성 요실금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그대로 두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도뇨를 시켜줘서 소변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입니다. 자, 과팽창을 예방할 수 있겠죠. 유치도뇨관의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요로 감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유치도뇨관을 장기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도뇨를 해내는 그런 방법을 말해요.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무균적인 도뇨를 실시해주면 잔뇨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는 배뇨가 늘어나게 되면 도뇨 시간도 처음에 4시간 간격 하던 것을 6시간, 8시간 점차 늘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중단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방법이죠. 소변을 적당량으로 보거나 잔뇨가 150 이하가 되게 될 경우 또 감염도 나타나지 않고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이 간헐적 무균 도뇨법은 이제 스탑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환자 스스로 방광 조절을 할 수 있고 혼자 요실금 없이 배뇨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인 무균 도뇨법은 일시적으로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중재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